네, 남북 정상회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 전 세계 이목이 판문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남북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있는데 이제 하루 앞두고 판문점에서 이제 최종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측 그 공식 수행원 전원이 참여하게 되는 마지막 최종 리허설이 되는 거죠. 뭐 단독, 예. 합동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우리 단독 리허설이겠죠. 이 리허설 이 정도 했다는 것은 촘촘하게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 뭐 예. 그런 하나의 의지가 담겨 있다 보여지고 예. 이번에는 아마 분초 그렇게 양 정상의 동선에 있어 가지고 분초까지 예. 세심하게 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화면에 이번에 정상회담에 같이 함께하게 될 공식 수행원의 이제 면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장관까지 다 함께 일단은 이제 정상회담에 같이 배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이다. 예.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그러나 이번에 정상회담이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구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확대 단독 이렇게 구분된다면은 이렇게 6사람의 공식 수행원이 배석자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러나 단독 정상회담라고 한다면은 이 6사람 중에서 한 3사람 정도는 들어가고 3사람 정도는 빠지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수행원 6명의 면면은 이제 확인이 됐는데 아직 북측의 공식 수행원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인물들이 참여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부러 먼저 6명을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1대1 대칭 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 직책이 비슷한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네. 정용 국가안보실장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할 사람이 이수용, 뭐 국제부 그 비서가 되겠죠. 예, 예.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의 카운터 파트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될 거고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성건이가 될 거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강경호 외무부 장관은 이용호 북한의 외무상이 될 텐데 일단은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북한 쪽에서도 여기 맞춰서 대칭되는 사람을 다 데리고 올지 그중에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3명 정도 데리고 올지 그래서 그 사람 데려오는 숫자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배석해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예.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공식 수행원, 남북 양측의 이제 공식 수행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이 공식 수행원들이 같이 배석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양 정상이 이제 마주 앉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옆에 누가 앉느냐 이것도 좀 관심사 아닐까요? 과거 2차례 정상회담 되돌아 보면요. 북측 평양에서 할 때 확대 정상회담 할 때는 김열 위원장이 나오지 않고 예. 김영남 상위원장이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김영남 상위원장이 만약에 동행에 온다 하면은 뭐 확대 정상회담은 우리 대통령 그리고 지금 이제 6명의 수행단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김영남 상위원장이 안 온다 하면은 과연 확대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예. 만약에 단독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거든요. 예. 그래서 단독 정상회담 한다면 과거 2차례 할 때 보면은 우리 측에서는 한 3명, 4명 이렇게 예. 배석을 했으면 북측에서는 1명 내지 2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겠는데 아마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통크고 또 우리 측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 과거와 다르게 한 3명 정도 배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여지는데 북측에서 지금 이제 우리 실장께서 잘 말씀했는데 뭐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철 통전부장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성건 조평통 위원장. 예. 근데 혹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배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사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제 김여정은 임신 8개월째 건강 예, 문제. 예.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평양을 지금은 이제 지킬 유일한 일종의 뭔가 믿음 이런 부분에서 김여정 이렇기 때문에 김여정의 이 판문점 올 가능성은 반반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보태면요. 예.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그때는 김정일 위원장하고 딱 1명 옆에 앉았는데 그 양반이 바로 김용순 대남 비서 예. 1명 앉고 우리는 이제 한 3명 정도 앉았죠.
그리고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김양건 예, 대남 통전부장. 전선부장, 예. 통전부장이죠. 지금은 이제 김영철이가 예. 그걸 맡고 있지만 그 사람 하나, 우리는 또 세 사람.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6명이 수행원으로 간다. 앞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앉겠다. 그러니까 예.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2000년과 2007년도에 김정일 위원장하고 한 명 달랑 앉았는데 우리는 마치 무슨 보고하는 형태가 돼서 7명이 주르륵 앉는다라고 하면 예. 이 모습 자체가 보기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전 잘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확대 정상회담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독 정상회담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는데 청와대도 뭐 그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왜 확대 정상회담을 먼저 이제 이렇게 꺼내느냐 하면 지금 이미 이제 우리 쪽에서도 북한을 갔다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대북 특사단이 있었고 북한에서도 한국을 내려와서 우리 대통령을 만난 그런 대남 특사단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인사하고 얼굴 보고 뭐 웃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처음으로 만나는데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좀 먼저 이걸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의제 중에서 아무래도 좀 복잡한 게 비핵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뭐 확대 정상회담이나 그렇지 않으면 단판을 지어야 되니까 우리 대통령하고 직접 김정은 위원장하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단독 회담의 가능성은 있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뭐 2명 앉는데 이게 확대고 뭐 저기 저 단독이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일 2명이 앉는다라고 하면 확대든 단독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신에 이제 우리 측처럼 뭐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7명이 앉고 북한 쪽도 그렇게 앉는다라고 하면 확대와 그다음에 단독이 가능하겠지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1차 정상회담 2000년도죠. 그 당시에는 북측에서 이제 이 김영순 대남 비서가 했는데 두 차례 이래 단독 정상회담 할 때 간혹 임동욱 그 제1 부부장 그 통전부죠. 제1 부부장이 나와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그런 행식도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2007년 정상회담 할 때는 앉아 김양건 이 저 대남 담당 이 통전부장이 앉았는데 그 당시에는 또 김계관 외상이 북핵 문제 관련해 가지고 간혹 설명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 이렇게 그 이 배석자를 최소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국방위원장이 안보 문제를 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죠. 다 하는데 굳이 국방 담당 이런 참모들을 배석할 필요가 있느냐? 첫째고 두 번째 이 남북 관계는 국가 관계가 아니고 일종의 특수 관계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 담당을 앉힐 수 있느냐? 외교 담당자를 앉힌다는 것은 두 개의 조선을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북측은 나름대로 배석자를 최소화시켰다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는 그래도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의제에 걸맞은 사람들이 배석해야 된다. 그래서 한 3명 내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0초만 좀 보태겠습니다. 지금 3월 5일 날 우리 대북 특사단이 북쪽에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술을 한잔 먹으면서 토로한 내용이 있잖아요. 아예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도 정상국가다. 그리고 나도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로 좀 대접 좀 해주라.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가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인도 이제 뭐 대동해서 가고 같이 만찬도 하고 또 중국 갈 때도 그렇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특수한 관계이긴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들 정상적인 국가들의 확대 정상회담 할 때 이렇게 배석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취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또 내일 이제 우리 양 교수님 말씀이 더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양 정상이 이제 누구를 이제 배석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관심이지만은 과연 숫자를 맞춰서 할 것인가도 지금 사실 의견이 좀 갈리고 있어요. 양 교수께서는 과거와 같이 과거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 좀 축소돼서 인원이 축소돼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김 교수께서는 이제 똑같이 과거에 이제 뭐 국가 간의 외교적인 접촉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숫자의 인원들이 가서 이제 들어가서 회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뭐 예상을 서로 좀 약간은 좀 달리게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조금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추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예. 앞서서 그 정상국가의 정상 지도자 대우 부분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한 일환 가운데 하나로 내일 남북 정상이 국군의 의장대를 이제 서열을 하게 되는데 사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군의 사열을 받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처음이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호 호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2000년도에 우리 대통령께서 올라가실 때 순환 비행장에서 뭐 굉장히 큰 규모의 환영 행사도 했고 사의를 했고 또 2007년도에 올라갔을 때도 4.25 그 광장에서 결국은 뭐 이 사의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북한의 지도자로서 남측 지역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됐든 뭐 환영식을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판문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이 굉장히 좁고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보면 한 150명 내외의 의장대가 행사를 좀 해주면 좋은데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줄여서 예. 그래도 공식적으로 의장대 사열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네. 볼 때는요. 잘했고요. 예. 또 회담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고요. 예. 이것 가지고 우리끼리 뭐 잘했니 못했니 얘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조금 더 대성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일부에서는 뭐 여기 뭐 김 교수께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이의 제기도 하는 목소리가 좀 있기는 해요. 1차 정상회담 할 때는 평양 순환공항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북한의 이 상군 예. 여기에 의해 가지고 사열을 했고 2차 정상회담은 사열 플러스 분열까지 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그 이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차량에 타가지고 분열하는 모습이 있었죠. 뭐 그 당시에는 또 우리 그 국방장관 또 역시 거기 같이 갔지요. 예. 그래서 뭐 꽃꽃장순이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만 어떤 게 있었단 말입니다. 예, 예. 이번에 지금 이제 아직까지 남북 간의 적대적인 관계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국군 의장대가 과연 주적 관계에 있는 북한 그 주적의 최고의 뭐 뭐랄까 뭐 이 위선이 할까 우두머리 예, 할까 예, 어떻게 표현이 예. 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냐면 탈냉전 시기이고 과거에 2차례 북한군도 사열 분열했고 예. 또 지금 문제는 이 판문점 이 냉전의 이 지역에서 평화의 지역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골든 타임에서 이런 상에서 좀 더 크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예. 실무 이런 정상회담의 성격이 있지만도 국빈급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격 규정을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 의장대 사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는 또 이 두 정상이 마주 앉을 회담장의 내부도 공개가 됐습니다. 회담장 내에 가구와 그림에도 남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테이블도 변화가 있습니다. 두 정상이 회담장에 동시에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사각 테이블에서 원형 테이블로 이제 변화를 줬고요. 정상들이 앉을 의자에는 한반도 문양을 또 조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그 타원형 테이블에 앉게 되는 것도 처음인데 심리적인 거리감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굉장히 청와대에서 준비를 저는 많이 했다고 예, 생각해요. 올해가 2018년도니까요. 우리 이렇게 이제 마주 봐서 서로 앉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우리 타원행위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앞에 마주 보는데 이걸 이제 2018mm로 했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네. 2018mm 정도 되면 악수하는데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통상 이제 그전에는 사각형이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회담을 하든지 간에 보면 다 사각형인데 예. 저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제 너무 딱딱한 데서 좀 부드러운 뭐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거 말고도 사실상 뭐 일청 행관에 들어갔을 때 뒤에 있는 그 그림 북한산이라든지 예. 미술 작품들. 그리고 예. 이제 이청의 회의장의 그 뒷배경이 건강산이죠. 예, 건강산이라든지 사실 뭐 건강산의 의미도 뭐 그 봉이 12,000봉이잖아요. 예. 12,000봉인데 그 건강산에 대한 어떤 그 풍경도 풍경이지만 예. 참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봉우리가 그만큼 많다. 그래서 우리 하나씩 하나씩 잘 넘어서 같이 가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요. 예. 카페트도 뭐 예를 들어서 청색으로 그래서 참 이번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 예. 보면서 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픽 화면으로 평화의 집 현관에 걸려 있는 이제 북한산 이 작품을 네. 잠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게 지금 평화의 집 안에 이제 걸려 있는 미술 작품들이 다 하나같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해담 테이블, 이 원탁격 예. 에 대해서 이제 2m 뭐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은 그 양 정상이 악수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미터가 좀 넘어서, 예. 이 좀 이제 어깨도 숙이게 되고 예, 예. 이 정상이 좀 빳빳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을 보여야 되는데 그건 있을 것이고 어떻든 간에 그렇게 동시 입장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아마 사전에 그러던 그 포토세션 다 할 겁니다. 예. 네. 그다음 지금은 이제 1층의 일종의 뭡니까 환담장, 티타임한 장소, 2층의 회담장, 3층의 연회장 이 모두가 지금 이제 리모델 해가지고 뭔가 지금까지의 이런 분당 현장 여기서 화해협력 현장을 바꾸게 해가지고 방금 이제 우리 김효수 이 시장께서 아주 잘 지적했는데 상당히 촘촘하게 꼼꼼하게 잘했다. 예. 하나 하나에 대한 뭔가 다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특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해담장이 있어 가지고 이 지금 이제 건강사 이것은 네. 뭡니까? 지금 이제 민족의 명산이잖아요. 예. 이것은 뭐냐면 또 화해협력의 상징이잖아요. 막 그런 것을 다 그리면서 이번에 뭡니까 화해협력의 정신으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갔다가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자. 예. 막 이런 의미가 있겠죠. 예.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이 김효수 실장께서 그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원탁에 대한 예언 이것은 뭡니까? 양 정상이 원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화 속에 대결을 한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화 속에 대결을 하지 말고 대화 속에 신뢰를 쌓고 신뢰 속에서 뭔가 합의를 해가지고 좀 더 8.56 민족에 대해서 희망을 주자. 예. 그러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런 가구도 장만했다. 뭐 이렇게 해석은 가능합니다. 예. 네. 자, 이제 양 정상이 만나서 이제 논의하게 될 사안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핵화 문제지만은 이제 이거는 양 정상이 직접 만나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이제 평화 체제 문제 또 이제 남북 간의 협력 문제가 남는데 이제 평화 체제와 관련해서는 정전 협정이나 이제 정전 선언 아니 보다는 좀 평화 선언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게요. 뭐 우리가 꼭 이제 이게 프로세서를 단계별로 이렇게 보면 뭐 종전 선언이 있을 거고요. 예. 네. 그다음에는 이제 한반도 신뢰 구축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이 제일 크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군비 통제의 문제가 있을 거고 제일 마지막에 평화 협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예. 이 전체가 이제 다 아우러지면 이게 아마 평화 체제 정도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종전선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쟁 상태에서 전쟁이 중지된 상태에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선언의 문제는 사실상 이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의 문제, 정전협정 내용에 종속받는 당사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남북미 정도 예. 정상들이 모이거나 남북 미중 정상들이 모여서 선언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이 정전 소위 말해서 종전에 대한 선언보다는 오히려 평화 체제를 가기 위한 평화에 대한 내용이 더 포함된 평화 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평화 선언을 할 예.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네. 예. 그 평화 정책 의제와 관련해서 이게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 관심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 전쟁을 중단, 예.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 있습니다. 네. 전쟁을 끝장내자 이란 하나의 종전 선언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평화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종전 선언 평화 협정 안 하더라도 관계 정상을 통해 가지고 막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이제 한국 전쟁 우리도 당사지만도 중국도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중 간에 뭐 종전 선언이라든지 평화 협정 없이 관계 정상화 수결해 가지고 모두 끝장났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단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 종전선언, 평화선언 이랬는데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쟁이라는 겪은 거 있잖아요. 예, 현재는 예. 전쟁 중인 상태라는 이것은 상황이고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어도 좀 뭔가 이념적인 충돌 이런 거 하더라도 평화선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전선언과 평화선언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그다음 지금 이제 평화 정착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도 실장께서 말했는데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네. 남북미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전선언이든 평화선언이든 논의의 주체하고 예. 서명의 주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차이를 봤을 때 아마 이번에는 이 평화선언이든 종전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평화 정책 문제에 있어서 제도적인 방안,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실력 구축이라든지 예. 또는 뭡니까?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92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 보면은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가 있어요. 예, 예. 그것을 예. 다시 한번 설치하는 문제. 여기서 뭐냐면까 뭐 한미 군사 훈련이라든지 또는 뭐냐면은 이 비무장지대의 갱무장화 예. 또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아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 예. 이런 것을 좀 내놓고 예. 더 나아간다 하면은 남북한의 기본 협정이라든지 또는 평양과 서울의 상설 연락사무소 예. 이것이 예. 평화체제 보장, 평화 보장에 대한 법적인 이런 부분도 다 연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화 체제와 관련해서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 차원에서 DMZ의 비무장지대화라든가 이제 초소를 뒤로 물리는 것, 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 연락사무소 개설 이런 것도 다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는 의제가 되겠죠. 저는 뭐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기 때문에 아마 비핵화만큼 이 의제를 중시할 것이다. 이거 예. 보여주고 예. 구체적으로 앉아 이 남북한 논의해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 정전협정에 의해 가지고 해왔지만도 특히 북한은 정전협정을 준수 잘 안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비무장지대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건총이라든지 개인 소총 이것만 돼 있는데 중무장화돼 있고 예. 특히 거기에 초소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설치 못하게 돼 있는데 상당히 설치돼 있단 말입니다. 예.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뒤로 물리는 부분. 예. 또 그리고 중무장화 된 이것도 뭡니까? 갱무장으로 가는 방법. 이것이 좀 더 나아간다 하면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뭐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생태라든지 환경 이런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구상 속에 비무장지대에 들어 가지고 평화적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막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일종의 한반도 신경제 구성을 설명하면서 이런 평화적인 보장장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허심탄회하게 남북 정상이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네. 남북관계 발전 부분과 관련해서는 남북회담의 정례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이 된 것 같은데 이산가족 상봉제계는 일단 우리 측은 제안했습니다만은 북측에서는 아직은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지금 크게 의제가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인데 두 번째가 이제 평화 정착 문제고 세 번째가 남북 관계의 진전인데 예. 남북 관계의 진전 속에 이거 이 이산가족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남북 간의 그 사회적인 교류, 문화적인 교류, 그다음에 체육 교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전시키는데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인데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아마 개진을 하실 거고요. 네. 단지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다른 의제하고 같이 이제 연계시킬지 그냥 요것만 독립을 시켜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올지 요건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두 정상이 내일 만나게 되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은 이번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북한 측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자,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단판을 짓는 형식으로 두 정상이 직접 논의를 하게 됩니다. 글쎄 이제 두 정상의 어떤 뭐 성격이나 퍼스널리티 차이가 있어서 이 회담을 통해서 어떤 깜짝 놀랄 만한 또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가는 법전 출신이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아주 촘촘하면서도 간단 명료 이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또 특히 뭡니까? 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는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더 강단이 있다.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1년 동안의 지금 과정을 보면은 아주 뭡니까? 한반도에서 전쟁 불용, 북핵 불용, 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런 일관성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학과 전략이 담겨 있다를 보여주고 예, 예. 김정은 위원장은 젊잖아요.
또 특히나 그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사실인가는 모르겠지만도 배짱 있는 정치인, 예. 지도자 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실장께서 말하셨는데 초반부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과의 만남에 있어 가지고 제발 우리는 정상국가, 정상적인 지도자 여기에 대해서 대우해달라. 예. 그런 차원 갔을 때 이런 것을 모두가 다 아우렸을 때 나름대로 조화 있는 선언문, 합의문이 나올 것이다. 예. 기대해도 좋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에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이 또 한 차례 더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북미 회담에 앞서서 비핵화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겠죠. 예, 이거는 이제 뭐 원래 뭐 계획된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용 실장을 다시 존 볼턴 그 NSC 보좌관하고 만나게 하고 아마 뭐 어젯밤에나 아마 들어왔을 텐데 예.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다시 그 리허설 하는데 이제 가게 됐는데 아마 네. 이걸 통해 가지고 다 조율은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다음 달 중순 정도에 이제 만나기로 돼 있죠.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구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아무리 글로 표현해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소상하게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서로 교환을 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미북 정상회담 전이라도 좋고요. 또 뭐 직후라도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일 정상회담 또는 한중 정상회담도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야 이제 계속 우리가 이 전반적인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또는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갈 수도 있고 또 이 정상들 간의 의견 조율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을 얘기해주고 그것이 다시 미북 정상회담으로 그렇게 될 때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미북 정상회담의 비핵화에 대한 징검다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아마 이제 그런 뭐 일정들이 쭉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동북아시아 또 미국과 중국 모두 지금 숨가쁘게 외교 현장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한 미 대사는 공석인데 지금 이제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이제 주한 대사로 지금 내정이 된 것으로 보여요. 이제 올 것으로 유력한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한 미 대사 군인 출신으로 첫 주한 미 대사가 임명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좀 상당히 이 미국이 강대국이고 또 절차를 중시하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대사들 물론 청문회 있지만도 이렇게 1년 동안에 이 중요한 이 주한 대사 이런 자리를 비웠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 보여지고 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군 출신이 곧장 제대와 동시에 이렇게 우리 대사로 이것도 아주 이례적입니다. 예. 지금까지 보면은 외교관이라든지 학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군 출신이 이렇게 강경파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것도 이례적이고 그렇지만 또 이 대사라는 것은 뭡니까? 대통령의 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군 출신을 예를 들어 태평양 사령관 가면은 그 밑에 약 한 30-40만 명의 일종의 뭡니까? 군인들이 있잖아요. 예. 그때는 지휘를 통하지만 일단 대사로 오면은 미국 대통령의 명을 받고 그것을 따르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본인이 강경파든 온경파든 큰 의미 없다. 어떻든 간에 이런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것을 앞두고 이렇게 해리스 장군이 주한 미군 이렇게 내정됐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다행 중에 다행이 아니겠냐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근데 지금 보통 이제 보면은 해리스 사령관에 대해서는 대북 강경론자로 일단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존 볼턴 NSC 보좌관과 함께 또 호흡을 맞추게 될 텐데. 글쎄요, 지금 이러한 화해 무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해요. 우선 그 미국은 이제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볼턴 앞에 그 NSC 보좌관 했던 사람, 그 사람 저기 육군 삼성 장군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 그 사람도 중부 사령관 맞춰서 5년도 채 안 됐는데 법을 바꾸고 가면서까지 국방부 장관을 시킨 사람이고요.
지금 저기 백악관의 비서실장도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이고요. 네.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도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5년 만에 전역해서 하버드 로스쿨 나와서 하원의원하고 그리고 지금 CIA 국장 하다가 다시 국무부 장관 된,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여기에 대해서는 군인 출신들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리스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생각은 좀 다른데 절대로 이 사람은 강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고 머리 좋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남을 참 배려하는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언론에 나왔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중국 회의에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중국의 인공섬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랬을 때 나는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소위 말해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다. 예. 이건 당연히 태평양 사령관에서 해야 될 말이에요. 두 번째,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라고 그랬을 때 검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책임을 맡아야 될 것은 태평양 사령부거든요. 그래서 태평양 사령관을 할 때 이 대통령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준비해 오고 있고 만일 명령만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 네. 이건 군인으로서 또 태평양 사령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태평양 사령관을 하셨으니까 많이 있는데 뭐 이분은 뭐 안동소주도 좋아하고 하회탈도 뭐 모으는 사람이고 네. 대신에 이제 중국에서는 좀 싫어하죠. 왜 그러냐면은 해리스 사령관의 모친이 일본 분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분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에도 참전하셨던 분이고 한국을 비교적 잘 아는 분이고 예. 북한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북한의 침략에 대응해서 준비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남북한을 그나마 비교적 잘 아는 사람. 예. 그래서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미북 이 회담이 있기 전에 빨리 와서 여기 대사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로 봐서는 오히려 예.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예. 맞다고 예. 봅니다. 네. 칠한파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오히려 그렇죠. 예, 네. 예,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김열수 교수 설명 들어보니까 이게 군부에 있던 사람들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외교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은데. 많죠. 예,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앞두고 있는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